가급적 안 읽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읽어야 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손에 잡게 하게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썼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역학관계,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모습들,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 마키아벨리가 출간하신 아주 예전에 출간한 책이죠, 사실은. 사실 제가 마키아벨리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마키아벨리가 이제 저자인 이제 군주론 요 책. 요 책은 언제 출간됐던 거죠? 한 달? 이제 됐습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을 이걸 쓴 것은 1512년에 집필을 했고요. 1513년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책으로 출간된 건 아니고요. 일종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 당시 실권자였거든요. 그 실권자인 메디치 가문에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군주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저를 등용해 주세요. 저를 고용해 주세요. 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군주론 일단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마키아벨리까지. 어떤 책인가요, 도대체?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을 이해해야 돼요. 아,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또 있나요? 장르입니다. 약 1000권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중세 유럽에서 각 제후국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거든요.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려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범을 쓴 겁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군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한 책들이 약 1000권 써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따로 독립된 책이 아니고요. 그 유구한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봤고요. 그 주제를 그 결정판으로 제출한 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해지는데요. 500년 전에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한 뭐 악마의 책이라 불린다고 하고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애독한 독재자의 교본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진짜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날 정치학 교본이 된 이유는 뭘까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 때문이죠. 오늘 신문에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의 정당과 정권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즘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글을 읽었어요.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 용어가 사실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아주 엄흉한 통치술 이렇게 이해되어 왔거든요. 이 용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뭘까? 과연 마키아벨리즘을 구사하면은 내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산업사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다. 그 구성원인 직원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관대하게 대해줘야 될까? 굉장히 인색하게 굴어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 이런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현대 산업사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정치학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확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약 한 40여 권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본이. 당연히 그렇다면 왜 제가 이걸 번역했느냐고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또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한 권을 더 했냐는 추가하셨나요? 거죠. 이 책의 의미는요, 무엇보다 번역의 저본이라고 그러죠. 원본이 되는 책이 조르조 잉글레제라는 사람의 저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키아벨리가 이게 책으로 출간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보고서처럼 포트폴리오처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판본으로 굴러다녔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걸 필사했겠죠. 뭐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더라 등등. 각 나라에 막 번역이 됐어요. 너무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마키아벨리가 원래 썼던 책은 뭘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그죠? 사람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르조 잉글레제가 가장 마키아벨리가 썼던 게 분명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저본을 확립한 학자입니다. 로마 대학 교수인데요. 사피엔체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번역본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번역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사실 그 40여 개의 번역본 다 훌륭한데 예를 들어 아주 세밀한 분석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란디라는 용어의 번역입니다. 그란디. 귀족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란디를 귀족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피렌체에서는 13세기부터 귀족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란디라는 단어를 귀족으로 번역해가지고 반대되는 포폴로, 그러니까 민중 이렇게 해석해서 귀족과 민중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란디가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번역할 때 유력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력자요? 예, 유력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번역의 오류를 시정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책을 번역하고 제가 주회를 달고 한마디로 각주를 달게 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쓴 원저자의 그 의도를 그대로 옮기겠다는 옮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퍼지고 전달되고 이야기가 좀 원래 메시지가 와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뭐 예컨대 부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하고 우리가 팔만 대장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뭐 이게 경전이 그렇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히스토리컬 부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과연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불교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진짜 의도했던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마키아벨리가 그러면 살았던 시대가 1500년대라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죽은 데가 1527년이고요. 1527년. 예, 태어나기 그 전에 태어났으니까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이 이름은 누구나 사실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이름은 누구나 대부분 알 텐데 15세기 이탈리아 고전의 군주론 솔직히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지 500년이 않습니까? 지났죠. 지금 마키아벨리가 지금 전기차를 반도체를 맞습니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모르죠. 지금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급적 안 읽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읽어야 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손에 잡게 하게 됩니다. 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썼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많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요.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의 역학관계,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모습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 제도니까 각 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거치고 선거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통치를 하고 비판을 하고 방어를 하고 등등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키아벨리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던 피렌체가 절대 약자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를 한 개의 독립국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1860년대 일입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각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로. 북쪽에서 보면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그다음에 로마, 교황령, 나폴리 이런 식으로 쭉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피렌체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엄청 약체였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없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점에 대해서 통탄에 맞지 않죠.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면 용병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용병이 사실 열심히 안 싸우죠. 그렇죠. 왜냐면 용병들은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그 나라를 방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서 돈만 빼먹고 사실 나라를 방어하는 데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공직자였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무성 차관, 외무부 차관쯤 하고요. 국방부의 국장쯤 되는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을 수행하고 있던 이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반도 중심으로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샤를하고 루이 12세가 차들어 들어왔습니다. 저 북쪽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 독일 황제가 쳐들어와요. 막스밀리안이라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나폴리가 있어요. 나폴리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도 국가의 서러움이에요. 지금 우리도 반도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국에 있으니까 언제나 대항 세력하고 이 내륙 세력이 충돌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잖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적 상황하고 저는 우리 한국적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반도국의 운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의 침공을 받아요. 그런데 피렌체는 굉장히 나약해. 용병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
군주는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주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산업사회로 확장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각 그렇죠.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지혜를 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제안했던 이 여러 사람들이 역학관계를 일으키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또 투쟁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김 작가님도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는데 경쟁이 치열하시잖아요. 치열하죠. 예, 진짜 어떤 경쟁자가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고요.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는데 잘못 이해된 부분이 많았다는 거지.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해 보려고 제가. 그러면 사실 대부분 고전 같은 경우에 이제 작가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그 작품이 살아생전에 팔린 작품 제가 알기로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자기 친동생이 사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럼 군주론도 사후에 애독이 되기 시작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어쨌든 이것도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있을 텐데. 마키아벨리 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거 출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헌정을 한 것인데 이게 워낙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내용이다 보니 그야말로 중세 약 1000년의 역사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판본이 계속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50년 만에 영어 사전에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어 사전에 이탈리아 사람의 생각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단어를 쓰는 게 막시즘 같은 게 있죠. 칼 마르크스 사상을 막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거의 30-40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말은 이게 완전히 보통 명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의 작가들의 대본에 나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아마 마키아벨리를 읽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는 뭐 이하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작가들이 그래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몰래 읽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읽으면 사람들이 비난받을 거니까 몰래 읽고 권력을 쟁취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걸 봐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퍼져나왔다. 그러면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왜 이게 유명해졌을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생각의 기조를 바꿔버린 거죠.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문에서 당장 오늘 신문에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진중권 씨가 썼던데 이 마키아벨리즘이 얼마나 그 호소력이 있었으면은 오늘의 신문에 절 정도로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는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거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뭘 바꿨는지 예시로 말씀할 수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책의 카피에서 누가 읽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된다. 교양청에서도 금소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왜 뭐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가지를 뒤집은 거예요. 서양 사상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서양 사상. 네, 서양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서양의 정신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서구는 그리스 로마로 내려오는 정신적 기조와 그리스도교 신앙 체계 바탕으로 성립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이 두 가지 다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안을 해버릴 겁니다. 자기가 살던 16세기의 그 치열했던 경쟁 상황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이 그 헬레니즘이 가장 잘 정리된 게 키케로라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들어보셨죠? 키케로의 의무론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무가 있다. 특히 지도자는 통치자는 사람을 선량하게 도덕적으로 관후하게 이게 무슨 자비롭게
통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 대통령이 잔혹하게 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시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경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우처럼 아주 교묘하고 사자처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시저군요. 예,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군조론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자의 폭력성을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당신이 만약에 덫에 갇혔을 때는 여우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사자의 폭력성을 휘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지금 1000년 동안 내려왔던 키케로는 기원 전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서구 철학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 이게 나온 거예요.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들 이렇게 뭐 헷갈리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요? 네, 동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태가 몰리면은 이 위급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이 될 각오를 해라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솔직한데? 너무 솔직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왼밤도 내주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택도 없는 소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때린다는 거예요. 네가 약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적이다. 거예요. 현실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다. 사람은 상대방이 공격해 왔을 때 그렇게 참고 용서하고 그러면 더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문제에 폭력이나 힘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비르투스입니다. 비르투스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보자면 힘, 남성다움 이런 뜻인데 저는 탁월함으로 번역했어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탁월함 번역했습니다. 사실 남성다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르가 남성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미르. 그래서 비르투스는 남성다움이에요. 근데 이 남성다움을 요구한 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세상이 막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구나. 다 행운의 결과구나. 뭐 되는 대로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운의 힘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걸 포르투나라고 해요. 포르투나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 역사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자포자기한 거죠. 너무 혼란스러우면 그렇잖아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아니다. 비르투스를 발휘해야 된다. 남성다움으로 여성을 휘어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성차별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로서. 그 당시.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근데 그 당시로는 교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원저자의 이야기예요. 얘기하는 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 원본을 보면은요. 조르조 잉글레즈가 번역을 보면은 정확히 뭐라 나와 있나요? 뭐냐면은 두들겨 패라고 돼 있어. 남자가 여자를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운의 힘, 그러니까 우연의 힘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라. 이게 진짜 나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행운의 여신을 두들겨 패서 통제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금 제가 이 말씀한 것도 아마 우리 신자들 놀라실 거예요.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거예요. 지금 시대 놀라신데 그 사람 시대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때 그걸 이제 인덱스라 그러는데요. 읽지 말아야 할 책들을 교황청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가 약 1500년 동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휘어잡아라. 때리면 더 세게 공격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게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김 작가님도 인생을 살았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예, 저는 곧 60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저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곧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경험해 보면은 과연 키케로가 맞느냐 아니면 마키아벨리가 맞느냐. 현실적으로는 마키아벨리가 맞는 것 같은데 도덕 국가에서는 키케로가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국가, 도덕 국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참 좋겠죠. 네, 참 좋겠죠. 그런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현실 세상 속으로 우리 인류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계몽시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내용이 맞다,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하기 감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건 정치학자들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서도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약속도 무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영악함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이제 좀 책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군주가 갖춰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덕목은 이 밖에 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사례가 나와요.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바를 읽기는 쉬워요. 제목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밑에 사례가 계속 붙어요.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심지어 뭐 페르시아 뭐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은 어렵겠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교묘한 사람이에요. 진짜 마키아벨리적이에요. 그 사례들을 교묘하게 덧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례를 들었던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이걸 조작을 해요, 마키아벨리가. 그 조작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써주세요. 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맛보기를 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시식 코너.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시식 코너를. 자, 잘 말씀하셨어요. 시식 코너를 딱 제시할 때 어떤 제품을 제시할까요? 좀 맛있는 거, 그죠? 뭔가, 간박에 그 상품에 그 알 수 있는 걸 뭔가를 딱 제시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 작전을 쓴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그 사례를 들면서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키아벨리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심지어 마키아벨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자는 곽씨들이 주도해요. 저는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르네상스 전체에서 문명사적으로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고, 곽차섭, 곽준혁,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아주 전문 연구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곽차섭 교수님은 부산대학교에 계시고요. 곽준혁 교수는 중국의 아주 명문대학 교수로 스카우트해 가셨어요. 대단히 뛰어난 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도 읽을도 좋지만 더 전문적인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곽준혁 교수, 특별히 곽준혁 교수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뺏긴 게 정말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학자인데요. 곽준혁 교수님 이 유튜브 보시고 계시면 중국에서 안부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론 읽고 실제로 이를 실행한 역사상 좀 유명한 리더는 누가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 교수님이 메디치 가문에서 애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히틀러, 무솔로니가 애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누가 있나요? 뭐 사실 히틀러, 무솔리니 등등이 이 사람들의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예컨대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독서광이었습니다.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이 히틀러가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화가 되려고 비엔나에 가서 하다가 대학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노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게 돼.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육군 상병이었어요, 독일에. 저도 이래봬도 병장 출신이에요. 그 병장이죠. 자,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 그럼 우리 둘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우린 총알 바지죠. 우리 독일에 가면 동통 가야 돼. 가서 이제 맞아 죽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병장인데 그게 뭐. 군인이죠. 사병들이 그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병 출신인데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귀족 출신의 장군들과 작전을 짜야 돼.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공부를 당연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 독일의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예요. 우리가 이 사람 잘 모르는데요.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는 프리드리히 2세예요. 이 사람이 지금의 독일을 만든 거예요. 절대 강국, 프로이센을 절대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마키아벨리를 반대함입니다. 안티 마키아벨리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키아벨리를 읽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군주가 이렇게 통치를 하면은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키아벨리를 반대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언제 썼느냐? 군주가 되기 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압적인 사람이었거든. 프리드리히 2세는 굉장히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옆에서 대포를 쏘았어요. 군국주의적으로 키운 거예요. 남성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프리드리히 2세가 마키아벨리를 반대함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주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가 군주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가 됐다는. 본인이 또 군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가 돼요. 자, 이게 단적인 예예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와, 이거 좀 너무한데? 이래서 되나? 너무 파괴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마키아벨리가 왜 이 책을 썼느냐? 군주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죠. 프리드리 2세처럼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은 이렇게 무자비한 권모수술을 쓰는 권력자로 변할 테니 백성들은 준비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마키아벨리의 의도가 뭘까?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은 저를 한 번 더 부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 마지막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사 논고라는 책을 썼어요. 로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비우스가 쓴 거거든요.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리비우스가 쓴 책을 해석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사 논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사를 해석했다 이 뜻이죠. 그 책을 읽어봐야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 책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군주로는 어떤 정치 체제를 근거하고 있죠? 군주제죠. 네네. 그죠? 로마사 논고에서는 군주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화정으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공화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쓴 책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이 변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엄청나게 진보적인 운동권이었어요. 네네. 제가 난지도에 살았어요. 지금은 공원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무엇이었죠? 쓰레기더미였나요? 쓰레기장이었어요. 맞나요?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제가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쓰레기 줍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6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엄청나게 과격한 삶을 살았어요. 학교도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수 된 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겠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게 80년대예요.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진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조금 살아가 지금 60이 돼 보니까 내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요. 아니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젊었을 때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을 살아보니까 더 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보수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마키아벨리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게 내 생각이 조금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발전해 갔어요. 그렇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삶에 큰 타격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고위공직자라고 그랬잖아요. 1498년에 제2서기장이 됐어요. 외무부 수석국장, 차관쯤 된다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512년에 쫄딱 망한 거예요. 왜? 메디치 가문이 돌아와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고위공직자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고문까지 당했어요. 엄청난 고문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군주론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517년에 바쳤어. 이거 약 4년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읽어주는 거야. 내 책을. 그래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베톨이라는 사람인데요. 동원해가지고 이거 좀 전해주라. 메디치 가문이 그때 권력자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재미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 고위공직자 있잖아. 옛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은 옛 정권에 있는 사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친 거예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엄청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루첼라이 정원이라는 고무 모임에 선생으로 가게 돼요. 루첼라이 가문이 만든 고무 모임이었어요. 그 루첼라이 정원의 선생으로 가서 로마사를 해석한 거예요. 공화주의자로 변신한 거예요. 야, 군주제, 저 메디치 가문의 저 권력 독점 현상을 타도해야 된다. 그러면 공화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비우스가 쓴 로마 역사를 다시 해석해보자 라고 쓴 책이 로마사 논고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야 마키아벨리 전모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부르면 되겠는데 한 번 더 불러야 돼요. 그 이후에 또 책을 내나요? 또 책을 내요. 어떤 책이냐? 메디치 가문이 교황이 되었네요. 교황이 됐어요.
그 메디치 가문이 2번이나 교황이 돼요. 두 번째 교황 되신 분이 이 마키아벨리가 괜찮은 애 같아. 너 이리 와봐라. 네가 지금 10몇 년 동안 아주 시럽자로 살고 있다며 내가 직책을 하나 줄게. 너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책을 쓰게 해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메디치 가문을 위해 책을 바쳤다가 군주론 메디치 가문을 반대하는 로마서론 걸 썼는데 메디치 가문에게 다시 등용된 거예요. 네. 와, 이거 땡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쓸까요? 하니까 피렌체 역사를 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국가 역사 기록관이에요. 오, 대단히 좋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국사 편찬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 편찬위원회. 거기에 최고 책임자를 앉힌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의 역사를 써라. 피렌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메디치 가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교황이 되었는데 내가 이 의미가 뭔지를 분석해라 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아마 마키아벨리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그죠? 실업자로 1512년부터 실업자로 살았는데 10몇 년 동안 이렇게 빈터들을 살았어요. 가난하게 진짜 가난했어요. 막 끼니 걱정할 정도였다고. 근데 아까 그 루첼라에 정원에서 강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어요. 또 교황이 직접 돈을 줬어. 자기 사비를 줬어요. 좀 잘 쓰라 이 말이겠지.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바로 피렌체사예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피렌체 역사라는 책인데 참 다행스러운 게 그 책이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되었어요. 하이누 선생인데 네. 제가 그 하이누 선생하고 같이 피렌체사를 바탕으로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책도 냈어요. 그게 피렌체에 대한 책이에요. 네. 예, 그런 책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군주로는 초기 생각이에요. 메디치 가문에게 헌정하면서 네. 그동안 전해내려오던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로마 철학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쇼크를 준 거예요.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 책이 뭘까? 그래서 막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한 걸음 진보해 간 거죠. 공화제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렌체사를 쓰면서 역사의 순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진보된 그런 책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일 끝부터 봐야 되는지 않느냐. 그렇죠. 제일 끝이 이 사람의 생각이 진보되고 발전돼서 좀 더 정립된. 근데 왜 군주론이 제일 유명한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금강경을 읽어요. 근데 그 금강경은 나중에 결집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인도에 시작되었던 근본 불교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전해졌어요. 그죠? 한나라 때. 그리고 이게 당나라를 거치면서 쭉 거치면서 이게 엄청나게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팔만대장경이고 순서된 게 그중에 금강경이 제일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관심이 있냐면은 그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부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인도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 훨씬 더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부처님의 불법이 딱 정리된 게 사실 여러 시기가 있지만 아쇼카 대왕 때가 제일 중요해요. 아쇼카. 기원전 3세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전의 인물이거든. 한참 지난 다음에 결집된 아쇼카 대왕의 책이 산스크리트로 된 게 중국으로 가서 한문으로 번역된 걸 우리가 읽어요. 그걸 금강경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금강경을 읽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중국말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산스크리트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가다국 사람이 그때 마가다어를 썼을 거예요. 마가다어에 제일 가까운 게 팔리어예요. 팔리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팔리어를 공부해서 부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을 추적해보자. 금강경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 불경은 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시아문이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라는 증언으로 시작되거든요. 실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런데 팔리어 경전을 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 수다니 빠따라든가 아함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리지널 그 생각의 출발점이 뭘까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군주론을 처음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인 이 군주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키아벨리가 물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품었던 생각은 뭘까? 오리지널은 뭘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오리지널이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본심이 드러날 거니까요. 그리고 절박했잖아요. 네. 실업자로 살면서 그냥 끼니 걱정하고 새사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 외무부 차관 하시던 분이 들판에 나가서 새를 잡아가지고 사모님께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상태가 어떨까요? 그래서 심지어 편지를 보면요.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죽어버리고 싶다. 가출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너무 자기 입 하나 줄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쓴 책이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했을까.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책을 한 40권 정도 썼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감옥에 갇혀서 혹은 들판에 나가서 세사보면서 쓰면은 내 글이 더 구구절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 책을 읽으면은 저는 이게 슬퍼져요. 정말 왜 이렇게 썼을까? 정말 가슴에 사무쳤을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인류의 고전이 되었어요. 크세노폰의 기르스의 교육 같은 거는 이 사람이 유배당했거든요. 그래서 유배당에 쓴 거예요. 단테의 신곡 같은 거 책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유배당하고 수배당해가지고요, 막 쫓겨다니면서 쓴 글이 있거든요. 이런 글들이 파괴돼. 그러니까 이 군주론도 아마 그 점에서 우리에게 호소력이지 않느냐. 간절하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하면서 내가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메디치 가문이 나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권력의 속성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등용해서 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할까? 이력서인 거죠, 이력서. 예, 포트폴리오인 거죠. 지금 오랜만에 난지도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난지도 가면은요, 진짜 지금 사람들이 거기서 요즘에 삼겹살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죠.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삼겹살 구우면서 맥주거품 먹는 거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그때 개거품 풀어먹는데 이 사람은 맥주거품을 먹는구나. 그때 정말 힘든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그렇죠. 예.